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책다새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승강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저는 이 시가 생각납니다. 바로 이성보 시인의 봄이라는 시예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지요. 혹시 봄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곡쯤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학하면 생각나는 책이 있으신지요? 수학의 정석 말고요. 여러분, 혹시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수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근의 공식,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아니면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체계적이다. 설마 재미있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학창시절 수포자, 수학 포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학을 하지 않으려고 국어를 공부했죠. 그런 제가 재미있게 읽은 수학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옥스퍼드대 김민형 교수님이 쓰신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저는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이런 학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데에는 충분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강의했던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 책의 의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나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만납니다. 단순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거나 어떤 답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질문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길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수학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수학이야말로 인류의 오랜 역사를 거쳐 질문을 거듭하며 우리의 사고 능력을 고양시켜온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페르마의 방정식, 해의 유한성 증명 문제처럼 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난제들을 해결하며 오늘날 세계적 학자의 반열에 오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의 김민형 교수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여 동안 진행한 강의를 토대로 탄생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쇼팽을 좋아하는 수학자 김민형 교수와 함께 수학이라는 장대한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묻고 답하며 나눈 세밀한 대화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김민형 교수는 아주 기본적인 수식의 원리에서부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 같은 최신 현대 수학의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그것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 만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연, 사회, 우주, 정보 등 인간을 둘러싸고 있고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탐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답보다 질문을 먼저 찾아내고 그 속에서 구조와 패턴, 규칙성과 오류를 발견하여 논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즉 수학적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 여러분도 인간에게 이미 잠재되어 있는
수학적 사고라는 그 위대하고 매혹적인 능력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책은 결코 수학을 쉽게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수학 교육의 주요 과정을 밟아가며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수학을 재미있는 영화 등과 비교하며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책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수학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난해하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수학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생각합니다. 정답을 맞춰야 하는 수학 연산 문제. 하지만 이 책은 문제를 푸는 수학보다는 수학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산과 이론은 수식을 이용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수학을 계산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정성적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계산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페르마 정리를 적용하려면 최단 시간 경로를 계산해내야 하듯이요. 그러나 무엇을 계산할지, 즉 의미 있는 계산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도 수학의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할 만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후 큰 후회를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야흐로 작년 10월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수학과는 많이 달라 아주 재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미분과 적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천체 물리학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한 책이 아이작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보통 줄여서 프린키피아라는 책이었죠.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편찬을 17세기의 두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유명한 뉴턴의 운동법칙, 중력장 이론을 포함하여 조금 더 순수 수학적으로는 미분, 적분 이론을 수록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역사상 중요한 수학적 발견들의 가교이자 증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방법론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수학과 물리학뿐 아니라 흉과 칸트를 통해 계몽주의 철학적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연 현대 사상의 초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이 왜 획기적이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가 움직인다. 자, 제가 방금 틀린 문장을 말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틀렸을까요?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는 물체도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전혀 안 움직이는 물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의 진동이라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인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문장이 틀렸다는 것이 뉴턴의 굉장히 중요한 착안이었습니다. 왜 틀렸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당연한 사실과 관련된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당시에도 어려운 발견이면서 동시에
획기적인 발견이었던 이유입니다. 실험을 해보죠. 제가 여기서 펜을 굴릴 테니 반대편에서 잡아보세요. 여러분이 펜을 잡으면 펜이 멈추겠죠? 펜이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힘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아, 힘을 가하면 물건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지만 멈추게 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려면 힘이 필요하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건 그냥 놔두면 계속 움직이죠. 손으로 잡지 않더라도 멈추는 이유는 마찰의 힘 때문입니다. 뉴턴이 이를 정밀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힘을 가하면 속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자, 조금 더 순수한 수학적인 얘기로 넘어가면 뉴턴이 가속도 때문에 발견한 개념이 바로 미분과 적분입니다. 이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정확히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미분입니다. 미분이란 변하는 정도를 재는 것입니다. 속도의 미분은 바로 가속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적분은 어떻게 착안한 개념인가요? 적분도 바로 중력 법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뉴턴은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중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뉴턴이 발견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중력은 질량이 커질수록 커지고 거리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각각의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물체가 있고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두 물체가 서로 끌어들이는 힘, 즉 만류인력의 크기는 어떨까요? 우리는 질량 라지 m과 질량 스몰 m이 커지면 중력의 힘 F가 커지고 거리 r이 커지면 F가 작아지는 간단한 원리를 수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F는 R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됩니다. 우리는 조금씩 수학적으로 만류인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전 매우 인상적이었고 이 중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고3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고3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아, 미분과 적분이 이런 개념이었구나. 너무 신기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예민하기도 하고 마무리 공부를 하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결국 저는 아이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무척이나 후회가 됩니다. 이 부분만 읽어주었어도 아이들이 수능을 좀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바로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국어 31번 문제가 이 중력의 법칙을 묻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왜 수학을 그렇게까지 미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수학이었다면 조금 더 수학에 관심을 가졌을 텐데 하는 마음에 수학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수학 교육에 앞서서 먼저 국어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받아쓰기 시험 때문입니다. 아이가 절대 한글을 몰라서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잘 합니다.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받아쓰기 시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쓰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맞춤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쓰는 훈련을 먼저 한 다음에
다음에 받아쓰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롭게 쓰는 즐거움을 갖기도 전에 맞춤법이라는 정답을 강요받는 우리 학생들. 점차 창의적인 글쓰기보다는 정답을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진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글쓰기가 재미없어지겠죠. 받아쓰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춤법은 중요합니다. 단지 순서상 글쓰기의 즐거움이 먼저이고 맞춤법은 나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쩌면 반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지요. 정답을 찾아야 하니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셈이지요. 반대로 마음껏 쓰라고 한 뒤 좋은 글이 되려면 맞춤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2 더하기 2는 네모.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단순한 연산 문제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아니 어쩌면 더 어린 나이부터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연산 실력이 중요하다며 이 재미없는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아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주산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뽐내곤 했었습니다. 혹시 주산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요즘은 거의 안 하지만 나무로 만든 연산 도구를 이용해서 연산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저는 무려 주산 2단, 암산 1단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왜 수포자, 수학 포기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학이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단순한 연산이 재미없었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잘 듣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오랜만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럼 정말 듣기 평가처럼 지금 들려드리는 내용은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네모, 네모, 네모는 4. 네모의 숫자나 기호를 활용하여 식을 완성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2 곱하기 2는 4. 2 나누기 2분의 1은 4. 등등 다양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보았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학생의 답변이 무척이나 재미있었습니다. 1 빼기 1은 4. 왜 이 학생은 1 빼기 1이 4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수학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정답을 찾는 데에만 너무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죠. 요즘에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스토리 수학, 수학 만화 등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수학을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책의 주제인 수학이 왜 필요한지, 수학이 무엇인지, 수학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연산 문제도 풀게 되겠지요. 만약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책을 접했다면 어쩌면 수학 포기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바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수포자였던 저도 생각하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용을 100%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를 생각하며 지적 호기심을 채워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확률에 대한 수수께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이겁니다. 지능이 굉장히 높은 여자들은 대부분 자기보다 지능이 낮은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통은 별의별 답이 다 나옵니다. 여자가 원래 남자보다 지능이 높다 라든지 똑똑한 남자는 똑똑한 여자를 싫어한다 라든지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바로 확률적으로 대부분 남자들이 지능이 굉장히 높은 여자보다 멍청하니까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했을 때는 확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보다 지능이 낮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웬만해서 자기보다 지능이 낮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뭔가 사회적인 편견에 입각해서 답을 찾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답을 할 때 도덕적으로 그릇된 답을 피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확률론적 사고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저는 진짜 우리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학하면 연산 문제를 풀어 정답을 맞추는 것이 전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적 사고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기도 합니다. 즉, 수학적 사고가 우리를 도덕적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책은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수학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수학이 발견되었을까요? 발명되었을까요? 숫자 없이 수학 이해하기 등 수학의 본질에 대해 통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우리의 수학적 감수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수학 포기자인 제가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된 책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명료한 과정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질문이 기억나나요? 수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학에 대해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에 대해 느끼고 있습니다. 더 탐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무엇보다 수학이 이제 특정한 논리학이나 기하학과 같은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상의 문제에서도 정답부터 빨리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먼저 던지려고 할 때 저는 그것이 수학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대범하게도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만 우리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우리가 찾은 답이 의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제 바야흐로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으시죠? 이것처럼 수학하면 생각나는 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책, 김민영 교수님의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